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료를 좀 이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6장 얘기를 하면서 그때 과정 중심 평가였는데요. 6장 과정 중심 평가에서 제가 미처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깜빡 까먹고 있었는데 어느 하부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과정 중심 평가를 설명하면서 그 이론적 배경까지는 좀 설명을 했고, 과정 중심 평가의 실제적인 내용들, 즉 과정 중심 평가로서의 수행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로서의 형성 평가에 대해서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정 중심 평가로서의 수행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로서의 형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중간에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 11장이었던가요? 11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디 보자. 잠시만요. 그렇네요. 문항 분석이네요. 10장 문항 분석에 대한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수행평가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다라고 하면 영어로 이제 수행평가를 써보면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이렇게 씁니다. 그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리 용어 설명은 제가 첫 시간에 평가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이 퍼포먼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등장하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과정으로서의 수행 이런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결과로서의 수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정으로서의 수행과 결과로서의 수행으로 나눌 때 이 두 단어를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주로 교육학에서는 과정으로서의 수행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요. 경영학에서는 이제 이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결과로서의 수행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이 결과로서의 수행이란 말 대신에 무엇으로 이제 바꾸어 쓰기도 하냐면 성과라는 말로 바꾸어 쓰기도 합니다. 똑같은 퍼포먼스라는 단어인데 성과라고 바꾸어 쓴다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성과 관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과정이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것을 다 인정을 하기는 하되 이 성과에 대한 부분, 이 결과에 대한 부분에 강조를 두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학에서 이 퍼포먼스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 이제 어떤 그 맥락을 띠고 있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행평가 이 퍼포먼스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전까지 교육에서 이 평가가 결과 중심의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과 중심의 평가. 결과 중심의 평가라는 것은 결국 시험을 쳐서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가지고 등위를 매기고 그것을 규준적인 측면으로 활용한 것이 이제 컸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병폐들이 생기죠. 병폐나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죠? 뭐 학생이 어떻게 발달해 갔는지에 대한 이 발달의 정도라든지 또는 발달의 과정 같은 것들이 이제 무시되는 측면들이 있었죠. 또 지나치게 그 결과나 점수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니까 인간성을 매몰시킨다든가 인간성을 무시한다든가 인간성을 강구하는 그런 측면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과연 교육적인가?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발달해 가고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좀 더 초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이제 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찾다 보니까 이제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찾게 되어서 과정으로서의 수행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수행평가가 마치 죄송합니다. 조금 지워볼게요. 수행평가가
마치 그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만 강조되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듯이 이 퍼포먼스란 단어가 가진 의미를 보면 과정으로서의 수행과 결과로서의 수행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올바른 의미의 수행평가라고 하면 과정도 아름답고 그리고 결과도 우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죠. 가령 뭐 정확한 어떤 예시는 될 수 없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2 더하기 2는 4임을 안다 라는 학습 목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학생이 과거에는 전통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라도 학생이 2 더하기 2는 얼마일까요? 라는 물음이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4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거나 이것을 인출할 수 있는 상황이면 무조건 오케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과정 중심 평가를 조금 더 강조하는 측면, 조금 더 구성주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단순히 학생이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2 더하기 2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이 알아가는 과정을 확인을 해보자 하는 것이 강조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강조할 거냐? 뭐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관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대표적인 뭐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일단의 학자들은 여기 이 부분만을 아주 강조해서 마치 수행평가가 과정만 아름다우면 모두가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정도 좋아야 하지만 이 과정도 굿해야 되지만 이 결과도 굿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아무리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결국 결과로서 2 더하기 2라는 4라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면 올바른 수행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수행평가라는 것은 결국 과정도 우수하고 결과도 우수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평가가 바로 수행평가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를 바라볼 때 이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라고 하면 뭐 오래전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를 들어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보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귀족 계층들이 이제 공부를 했죠. 이 귀족 계층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유민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유민과 반대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 노예들이 있죠, 노예들. 그쵸? 이 노예들은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 공부를 못했을 겁니다. 노예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었을까요? 평민들도 마찬가지죠. 평민들도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목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노동들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동 활동을 하지 않고도 이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자유민들이었고, 이런 자유민들이 교육들을 할 때 이들은 노동 중심의 그러니까 직업 교육 같은 걸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뭘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풍요를 즐기고 뭐 이런 것들을 누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논리학 같은 거, 서로 얘기하는 거, 철학 같은 거, 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철학이나 논리학 같은 게 필요했겠어요. 그렇죠?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거, 이런 예술 같은 거, 음악이나 미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칠자유과라고 불렀습니다. 칠자유과 교육사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보면 이제 주로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교과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이들은 인지적인 능력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인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런 인지적인 능력을 교육을 하고 이런 인지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쭉 계속해서 오랜 시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소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자연주의 철학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인간의 본성,
대한 탐구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아동 중심 교육이나 수요자 중심 교육들이 이제 부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험 중심 교육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발달해 가게 되죠. 경험 중심 교육으로 발달해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미국의 존 듀이를 만나면서 learning by doing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인가를 실천해 봄으로써 학습하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이라든지 경험 중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노작 교육이나 직업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이제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냐면, 잠시만요.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기 시작하냐면, 여기까지 사회의 주요 계층이 누구였냐면 귀족들이었는데, 이렇게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신흥 계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신흥 계층들이 이제 상인들이죠. 이들이 이제 길드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길드를 형성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타가소나 보육시설을 찾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근대식 학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신흥 계층들이 생겨났을 때 이들은 뭐 이렇게 뭐랄까요? 요런 지식들을 과연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가 생각했습니다. 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공장을 짓고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기고 결과를 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중심으로 하고 인지를 중심으로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흥 계층들, 새로운 계급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이들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공장에서 또는 회사에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사람, 실제적인 성공의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기에서는 이 시대 때는 인지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던 인간이 부각이 되었다면,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떤 인간이 중요하게 되었냐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실제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실제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바로 수행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것이 무엇과 대비되냐면, 이렇게 인지적인 것과 서로 대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인지적 교육보다는 수행력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이 블룸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인지적인 능력보다는 정의적인 능력이나 심동적인 능력, 특히 이 심동적인 능력이 훨씬 더 강조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인간관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지게 될까요? 교육관이 달라지게 되겠죠. 교육관이 달라지게 되고, 교육관이 달라지게 되니까 결국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 교육 철학이나 교육 목표가 달라지게 되고, 교육 철학이나 목표가 달라지게 되니까 결국 교육 평가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인지적인 것들, 즉 지식적인 중심의 평가에서 수행평가로 넘어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보다 더 잘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평가를 보게 되면요,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이나 산출물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려면 한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보다 종합적이고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 기능, 산출물, 행동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룸 형태로 따진다면 이런 것이 인지적인 평가에만 그치던 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평가를 안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된대요. 인지적 평가도 합니다. 인지적 평가뿐만 아니라 무엇에 더 강조를 두냐면 심동적인 측면에 강조를 두면서 인간의 모든 활동을 평가하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평가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바로 수행평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필로 우리가 확인하던 시험지만으로 확인하던 것을 넘어서서 관찰과 판단에 근거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평가를 일컬어서 전통적인 평가와 반대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대안적인 평가라고 하기도 하고 오센틱, 실제적인 평가라고 하기도 하고 참평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포트폴리오 평가나 직접 평가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럼 수행평가가 왜 필요한가? 사실 수행평가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사회가 바뀌었고 이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교육에 대한 요구도 바뀌고 교육에 대한 요구가 바뀌니까 교육 목표에 대한 요구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니까 당연히 평가가 바뀌게 되었다는 관점으로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국지적으로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인지적으로 아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지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수행평가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획일적인 표준화 검사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 다시 말하면 개인의 특성이나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의 어떤 타당한 평가들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학습자 개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목표와 평가 내용이 더욱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평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이제 수행평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수행평가의 특징에는 첫 번째는 성장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라는 것입니다. 수행평가는 단편적인 영역에 대해서 한 번만, 즉 일회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학생 개인의 변화와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 중요하죠. 과정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평가, 결과를 함께 평가를 하게 되고요. 평가를 교사 중심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 평가가 실험실, 그러니까 교실 장면을 벗어나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측면에서의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또한 능동적인 학습 활동들을 유도하게 되면서 수행평가가 학생들이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 또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확인을 하고 그 답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면서 실제로 그것을 현장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평가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정의적인 특성이나 심동적인 특성까지 모두 다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행평가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수행평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면접, 구술시험, 자기평가, 동료평가 이런 것 정도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행평가 칠 때 이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던 지필평가는 치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수행평가가 지필평가를 포함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필평가를 당연히 여러분 포함합니다. 수행평가라고 해서
지필평가 안 치고, 즉 종이로 된 전통적인 시험 안 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합니다. 매우 낮은 정도의 수행평가를 보는 용도로 이것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평가 방법이 수행평가에서 거부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수행평가 방법을 포함시키지 않지만 매우 낮은 정도로 이 서술형, 당답형, 완성형, 선단형, 연결형, 진위형도 포함을 한다.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여기 위로 올라갈수록 매우 높은 정도의 수행평가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게 뭐죠? 실제 상황에서 평가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on the job 형태, on the job 형태의 평가라고 하는데요. 이 OJT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하거든요. 실제적인 업무 현장에서, 실제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뭐 학생들에게 과학 시간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뭐 수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환경오염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들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익히고 나서 부산에 무슨 온천천이나 수영관 같은 데 가서, 온천천이나 수영관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이 환경오염, 수질오염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것들이 가장 높은 단계의 수행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밑에는 이제 실기를 하는 방법, 그 다음 면접이나 구술시험이나 토론하는 방법, 자기평가, 동료평가, 포트폴리오 연구보고서, 논술형 등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내용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미루어짐작컨대 앞으로 뭐 임용에 등장할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은 듭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학생이 쓰거나 만든 지속적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아둔 개인별 작품집 혹은 서류처를 이용한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평가 방법은 단편적인 영역에 대해서 한 번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변화 과정이나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누가적으로 모아가는 것들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포트폴리오 평가는 학생의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나 성장의 정도를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 포트폴리오는 학생의 여러 수행 과정의 결과물인 사진이나 오디오, 비디오, 일화 기록이라면 일기와 같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하는 겁니다. 일화 기록이나 관찰 기록이나 면담 기록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요, 수행평가를 어떤 절차로 시행을 하느냐 하는 이제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수행평가를 하려면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업과 연계해서 수행평가를 하려면 수업의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는 이 성취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성취 기준에 대한 분석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취 기준은 각 교과에 따라 이제 다르게 등장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각 교과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이 성취 기준은 각 교과에 따라 다르다고 제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들어가면 이 성취 기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육과정 과목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여기서는 상세하게 다룰 수가 없는데, NCIC라는 게 있습니다. NCIC는 이제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이런 표현인데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NCIC라고 치면 딱 등장할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우리나라 이제 교수 요목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 쭉 우리나라에서 발간되었던 모든 교육과정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을 치시려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등장하는 내용들, 자기 교과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이 자기 교과에 대한 내용들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안에 내용 체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 체계표 정말 중요하고요. 이 내용 체계표 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기 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의 성취 기준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취 기준들이.
그리고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성취 기준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달성해야 되느냐, 이번 시간의 목표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이죠. 여기서는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가 일치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교수평일체다, 뭐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이제 부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성취 기준들은 각 교과에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되는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 등을 진술한 것인데요. 실제적인 수업 목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좀 더 쉬울 겁니다. 잠시만요. 수업 목표라고 생각하죠. 이런 수업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나면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어떤 영역으로 치를 건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아까 앞에 방법들 보셨죠? 뭐 포트폴리오로 할 건지, 면접으로 할 건지, 관찰로 할 건지, 방법들, 횟수들, 그 다음에 기준들, 그 다음에 뭐 수행평가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반영 비율 등 이런 평가 계획들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교과 협의회나 학년 협의회를 통해서 평가의 신뢰성을 이제 담보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특히 이제 특정 시기에 여러 교과의 수행평가가 집중되면 학생들한테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교과 간의 협의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의 계획 단계에서 선생님이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록 방법들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서 미리 기록지 같은 것들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이제 180쪽에 보면 이제 수행평가의 계획표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계획표들은 여러분 나중에 한 번쯤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하고 평가를 진행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이 파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평가를 위한 과제들을 만들고요. 채점 기준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채점 기준표를 루브릭에 따라서 만들게 되는데요. 루브릭이 이제 우리 교재에 등장하는지 한번 봅시다. 수행평가의 예로 루브릭을 활용하는 게 우리 교재 182, 184 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교과의 루브릭은 꼭 한 번쯤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루브릭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채점 기준을 개발하고요. 수행평가 실시하고 채점하고요. 수행평가에 대해서 피드백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수행평가 과제부터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행평가 과제를 개발하려면 이 교육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 그리고 학생 특성, 성취 수준 등을 우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맥락과 통합적인 사고 능력, 그리고 가치 있는 경험, 비구조화된 문제와 같이 수행평가의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서 문제 상황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이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얼마 정도인지, 어떻게 참여하면 좋은지, 산출물은 어떤 형태로 도출하면 좋은지와 관련한 세부 과제들을 이제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수행평가 과제를 만들고 나면 이 수행평가가 과연 적합한지, 평가는 타당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수정해야 되겠죠. 특히 학생의 성별이나 지역이나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유리하거나 누구한테는 특별히 불리하지 않도록 제작이 되어야겠죠. 특별히 수행평가가 학생의 발달과 성장의 정도를 고려한 평가라고 했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학생의 흥미와 참여 동기,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학습이 더욱더 증진될 수 있도록 문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수행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수행 과정이나 산출물에 대해서 채점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채점 기준이라는 것은
수행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행 과정이나 산출물의 질을 구별하기 위한 일련의 지침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채점 기준들에는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첫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수행평가는 과제가 있을 거잖아요. 이 과제가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기술이나 기능 그리고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 요소들을 기록해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평가 요소별로 촉도 그러니까 몇 점이냐 하는 배점 같은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성취 수준을 구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채점에 들어가겠죠. 채점 방식에는 총체적인 채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적인 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채점은 학생의 어떤 수행 과정 혹은 결과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과정, 전체적인 결과에 초점을 이제 맞추어서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총체적인 평가 방법은 학생의 성취도를 등급이나 순위로 매길 때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개별 학생들의 수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해 갔느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피드백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죠. 이와 반대로 이제 분석적 채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각각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주기 때문에 피드백을 하기에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시간의 효율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루브릭이라는 거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 루브릭은 수행평가에서 활용하는 주요한 채점 도구인데요. 각 과제의 수준마다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척도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 끝나고 나면 포털 사이트에 가서 루브릭이라고 쳐보십시오. 뭐 국어과 루브릭, 사회과 루브릭, 과학과 루브릭 이렇게 쳐보면 루브릭의 여러 가지 예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꼭 루브릭의 예들은 자기 교과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씩 다운받아서 들고 계시고요. 그 루브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 이 루브릭을 알게 되면 학생들이 어디에 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을 수 있고, 학부모도 역시 학생이 받은 점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 루브릭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수행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수행평가는 단시간에 하지 않죠. 지필평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시간이 많이 들고 또 비용도 많이 들겠죠. 컴퓨터로 채점하는 선다형 검사에 비해서 교사의 시간이 최소한 20배는 든다고 합니다. 많죠. 또 채점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방법으로 점수를 부여하니까요. 채점 기준이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체계적이고 명확한 채점 기준을 이제 개발한다고 해도 학생마다 컴플레인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평가 결과가 얼마나 평가 목적에 부합했는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타당도의 측면이나 신뢰도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를 제작하려면 내용의 질이나 범위, 유의미성, 공정성, 인지적 복합성이나 전이 및 일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행평가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과정 중심 평가로서 형성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형성평가를 이제 영어로 쓰면 포모티브 이밸류에이션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 TIVE는 이제 형용사적 어미죠. 형용사적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죠? 폼이죠. 폼이 남죠. 폼.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실시되는 평가, 이게 바로 형성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형성해 가느냐,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인데요. 그러면 무슨 형태,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학습 목표 또는, 아이고, 지워졌네요. 학습 목표 또는 학습의 결과를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평가를 우리는 형성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형성평가라고 하면 뭐 수업 중간에 치는 쪽지 시험 같은 것들을 생각을 흔히들 많이 하는데요. 이 쪽지 시험뿐만 아니라 교사의 관찰이나 교사의 질문 또는 뭐랄까요, 교사의 그 면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형성평가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업이라는 것들을 이제 딱 놓고 보면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업이 딱 들어가는 입구, 여기 입구에서 딱 치를 수 있는 평가가 우리가 이제 진단평가죠. 그리고 수업이 종결되는 시점에 딱 칠 수 있는 평가가 우리가 총괄평가라고 한다면, 형성평가는 이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평가가 바로 형성평가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수업 중에 발생하는 평가이므로, 또 수시로 일어나는 평가이므로, 또 과정 중에 일어나는 평가이므로 매우 중요한 그런 평가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특히 교사가 활용하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성평가를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는 중에 일어나는 이 형성평가를 통해서 선생님들은 무엇을 바꿔갈 수 있냐면 수업의 진행 정도나 수업의 방향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바꿔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얘들아, 이거 이해되니? 라고 물어봤는데 선생님 그거 이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고 바로바로 형성평가 결과를 통해서 수업을 바꿔갈 수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어렵게 그림으로 도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달성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학생들의 현재 수준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현재 수준이 여기인지를 확인해서 이 사이의 갭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 갭을 메워서 이 갭을 없애주려고 하는 평가가 바로 이 형성평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성평가의 의도는 학습을 촉진하는 방법을 설정해서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과 학생들의 현재 수준 간의 간극을 좁혀주는 평가이기 때문에 형성평가는 수업과 평가를 연계시키는 가장 명확하고 유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도 형성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형성평가가 학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업 장면에서 학생의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선생님은 이에 근거해서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서 진행하는 그런 일련의 계획된 평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학생은 선생님의 이 형성평가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도 하죠. 또 선생님은 형성평가를 통해 의도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수 전략, 수업을 바꾸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도식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이번 시간에 도달해야 되는 수업 목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이 여기서부터 수업이 시작이 된다고 쳐봅시다. 수업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여기에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상황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학생이 전혀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학생이 여기서부터 진행해서 이렇게 쭉 2 더하기 2는 4를 알아가겠죠. 그러면 학생의 머릿속에 이게 제가 두 개 고를 그려가지고요. 이 학생의 머릿속에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이 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선생님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모르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것을 형성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형성평가를 딱 쳤어요. 학생이 몰라요. 그럼 선생님이 뭐 해야 되겠어요? 바로 학생한테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예. 형성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게 피드백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잘 몰랐어요. 도달 못했어. 그럼 선생님이 피드백을 통해서 뭘 바꿔가죠? 수업을 바꿔갑니다.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학생이 몰라. 그럼 이렇게 또 수업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선생님이 몰라. 학생이 몰라. 그럼 또 이렇게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수업을 했는데 학생이 몰라. 그럼 이렇게 수업을 해보기도 하죠. 다양하게 수업을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학생의 피드백을 보면서 선생님이 준 것에 대해서 학생의 피드백을 보면서 또 학생이 한 것에 대해서 형성평가 결과에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면서 이렇게 수업을 바꿔가면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형성평가다. 아주 중요한 형성평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형성평가의 의미의 특징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형성평가의 의미는 학생의 학습과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증거 수집 활동을 하고요.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평가 활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에게 피드백을 줘가지고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수업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형성평가를 하려는 의도는 학습을 촉진하는 방법을 설정해서 학생이 알아야 될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갭을 메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학생의 현재 수준과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업과 평가를 연계시키는 가장 명확하고 유력한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 시험이 아니라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다는 것이고요. 교사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가 활용을 하고 수업 장면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에게 제공되는 평가를 기반에 피드백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추후 학습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성평가가 어떤 설계 단계를 거친지 한번 봅시다. 먼저 수정이 필요한 수업 내용이나 교수법 등을 검토하고요. 변화의 근거가 될 만한 구체적인 내용 증거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 내용이나 교수법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사 공동체, 학교 전체의 풍토가 형성평가의 필요성이 확산되어가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수준에서의 형성평가를 보면 학생의 동기와 학습 범위를 구체화하고 여러가지 교수학습 방법들을 활용을 하면서 동시에 피드백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동료평가에서도 활용이 되고요. 학생 주도적 학습 활동을 유도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한번 볼까요? 피드백은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드러난 학생의 현재 수준과 학생이 도달해야 될 수준 사이의 차이를 자세하게 알려주어서 학생이 학습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종류의 피드백을 얼마나 줄 것인지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의 방법들을 잘 익혀두면 좋겠는데요.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피드백도 함께 주고요.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것들도 피드백을 함께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고요. 최대한 평가 장면과 가까운 시간 안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라는 겁니다. 시험을 치고 나서 오랜 시간 떨어져서 피드백을 주지 말고 시험을 치자마자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의 방법들, 또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한 행동 목록들, 이런 것들이 우리 교재의 192쪽, 193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면 좋겠고요. 특히 피드백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192쪽의 표 6-6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익혀두신다면 나중에 과정중심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과정중심평가에서 수행평가, 형성평가, 그리고 피드백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